이재명 지사는 11월 13일 서울신문 인터뷰 기사에서 2017년 대선 경선 시절의 과격한 언사들에 대해서 체급이 작던 시절 튀어 보이려 했던 언사였으니 체급이 커진 지금은 이젠 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이라는 이재명 지지 법률가 조직에서 몇 년이나 지난 과거에 있었던 본인들을 향한 비판들을 다시 끄집어내 고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니 잊어달라고 쉽게 말했던 이재명 지사, 자신을 향한 과거는 잊을 수 없습니까? 이재명 지사께서는 잊었는데 지지 법률가들은 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인이 직접 고발한 것이 아니니 아무런 책임도 권한도 없습니까? 행정가, 정치인이기 이전에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중 앞에서 떳떳하게 표를 달라고 말하고 싶다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나이브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정님과 호구맨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네, 호구맨님? 저부터 볼래요? 아, 폰 보고 계셔가지고. 호구맨입니다. 예, 기정입니다. 네, 저는 블랙하우 BC입니다. 당황했잖아. 갑자기. 예,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기정님 바빠 보이셔가지고. 안 바쁩니다. 오늘도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갑자기 확 추워졌습니다. 네, 영하 들어왔죠. 뭐 영하까지는 아니고 영도 언저리인 것 같은데요? 영도 언저리고. 얼음은 안 얼었잖아 아직. 예. 뭐 최저 기온 잠깐 찍었다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예보에 있어서는 뭐 계속 그 북극에 있는 이제 찬 바람이 이제 넘어오면서 추워지는데 계속 그렇지는 않고 12월이 예년보다 평년보다 춥고 1월과 2월은 평년과 비슷할 거라고 그렇게 뭐 예측을 하더라고요.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작년 겨울이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작년에는 많이 춥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좀 별로 안 추웠고 네. 그 재작년에 엄청 추웠어요. 재작년에 영하 10몇 도씩 막 갔던 거는 기억나는데. 작년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 진짜 어제 뭐 먹은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가 엄청 더웠잖아요. 재작년이 엄청 더웠잖아. 그래가지고 그 겨울도 엄청 추울 거라고 막 그랬었어요. 아, 그게 재작년이었나요? 예. 그 비도 엄청 안 오고 그 작년이었나? 헷갈리네. 네, 헷갈린다니까. 넘어가죠. 예, 뭐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많이 있었죠. 네. 네, 바로 오늘 녹음하는 날 직전 어저께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뭐 직무 배제한다고 네. 감찰 결과 보고도 했고요. 뭐 코로나 지금 3단계죠. 방역 조치. 아직 2단계입니다. 2단계인가요? 네네. 2단계인가요? 예, 새로 2단계로. 바뀐 2단계입니다. 바뀐 2단계인가요? 네네, 바뀐 2단계고요. 3단계면 또 완전 셧다운인가? 거의 그렇죠. 3단계면은. 네, 예. 일단 그러니까 2단계까지는 이제 그 생활 지역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데 3단계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그렇군요. 예, 전국적으로 이제 그 거리두기가 이제 강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4단계인가 5단계까지 있을 겁니다. 네. 뭐 마스크를 늘상 쓰고 다니다 보니까 단계가 바뀌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네요. 이게 잘 지키시는 분들은 네, 뭐 크게 변화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느낀 게 이제 매주 일요일에 지하철을 타는데 이 일요일이 이제 확진자 발생 수가 이제 300명 이상으로 넘어가고서 좀 며칠 됐잖아요. 지하철에 또 다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불안하신 분들 이제 잘 지키시는 분들은 또 아예 안 나오시는 거죠. 예, 외출을 좀 삼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 코로나 초기 때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게 이제 코로나가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이것 자체가 생활을 바꿀 것이고 어쩌면 코로나는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런 어떤 방역 수칙들을 지키는 게 몸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확실히 그게 느껴지네요. 저도 이제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니다 보니까 뭐 단계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상관없이 하던 대로 하면 되니까 네. 오히려 그렇게 불편한 걸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예. 아 그렇구나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말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호구맨님은 이거 이해하실 것 같아요. 호구맨님도 안경을 쓰시니까 네.
이게 마스크를 요즘 쓰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쓰는 게 거의 안경 쓰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게 네. 마스크 쓰고 세수하려고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안경 쓰고 세수하신 적은 있군요. 몇 번 있죠. 안경 끼고도 이게 그러고 다시 벗고. 그랬던 적몇 번 저도 한 번도 있었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해보셨군요. 그리고 집에서는 벗으니까 일단 마스크는 벗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게 어딥니까? 예, 그러면은 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를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1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을 통해서 싸이1230님, 골드문님, 내사랑 딱풀님, 안녕 마마이트님, 그린그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 소피아님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이번에도 소식이 많나요? 주건 이재명은 언제나 소식이 많습니다. 이거 예. 지금 제가 지금 그 쭉 모아놨던 거 한 3분의 1만 남겨놓은 거예요. 아, 예, 추려가지고. 네. 엄청나게 쏟아지는 우리 이재명 지사의 네. 기사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네, 그 검색해보면 진짜로 홍수다 싶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추리고 추려서 네. 알짜배기들만 모아서 갖고 왔습니다. 알짜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그냥 제 내키는 대로 해왔습니다. 네, 그럼 주간 이재명 시작해 보시죠. 첫 번째 기사는 11월 18일 더 팩트의 기사인데 이것도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페이스북 기사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기사 타이틀이 미국 코로나19 대응 실패 원인은 금융화, 이재명 청년들에게 모험 쪽 대출해야 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시리즈 또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주절주절 적었는데 뭐 낡은 가치와 질서가 힘을 잃고 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 때다.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혁신이다. 미국이 코로나 대응에서 기대를 벗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 말 자체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혁신이 왜 기본소득이냐 이거죠. 기본소득은 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지금 요 근래에 나온 정말 새로운 혁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한 20년 다 돼갑니다. 지금 20년 다 돼가고 10년 전부터 검증에 들어가서 한 5년 전에는 이미 폐기에 가까워진 사상이라고요. 생각이라고 이게. 근데 이걸 지금 두고 와서 무슨 혁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참 가짠치도 않은 노릇이죠. 본인이 하니까 혁신인 거죠. 네. 이거 이제 굳이 뭐 이게 혁신이 아니냐를 따지자면은 전 퇴행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공산주의를 한번 말아본 적이 있는데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은 이게 무슨 혁신이라는 건지 참 알 수가 없어요. 뭐 그러면서 이제 미국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왜 미국은 혁신의 길을 잃어버렸나? 그 잠깐만 그 공산주의 사상이랑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봐서는 그냥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그 마르크스 얘기 중에 그 저기 사회주의 그 모토 중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분배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 얘기가 이 기본소득 맥락하고 거의 같은 얘기예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냥 이제 네. 자기 뭐 하는 대로 열심히 하고 필요에 따라서 네가 한 달에 필요한 만큼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줄게 이 얘기니까 그러니까 진짜 퇴행적인 얘기예요. 이 얘기 자체가. 아 근데 지금 기자님 말씀 듣고 문득 예. 생각난 게 우리 나이브 TV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이 마르크스래요. 존나 나이브해.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러면 씨발 사람들이 누가 내 필요는 이만큼이요 그러고 나 이만큼씩 들고 가려고 그러지. 근데 그 문제가 사회주의에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공산당에서 개인의 필요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기랑 친한 사람들, 공산당 핵심 간부들은 많이 필요하니까 너는 많이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민초들은 너는 조금만 갖고도 충분하니까 조금만 주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대표적인 내가 이제 그 체코에 그 국민 자동차가 있었는데, 스코다. 예, 스쿠다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이 정도 차면 되지. 네. 뭘 이거를 기술 개발을 하냐. 그냥 좀 이렇게 뭐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유리창 이렇게 이제 파워 예, 안 하고 예. 이렇게 손으로 돌리고 예. 좀 필요하면 좀 가다가 좀 섰다가 하면 되고 그렇지 하면서 이제 그 뭐 20년대 30년대 만든 모델을
70년대, 80년대까지 그대로 쭉 쓴 거고. 그대로 쭉 쓴 건 아니고 스코다 주력 모델은 20년대, 30년대는 아니고 20년대, 30년대 자동차 모양 자체가 지금 생각하는 레이아웃이랑 다르니까 스코다 모델은 대략 한 60년대 그 기술 수준의 그 기술 수준으로 한 8, 90년대까지 나왔고요. 그러니까 신차가 필요 없는 예. 거죠. 예. 그 차들이 미국으로도 제법 넘어갔고 이제 아마 신차는 아니고 굉장히 중고로 어떻게 넘어갔지 싶은데 그래서 그 즈음에 미국 영화들 보면은 그 주로 이제 도시에 새로 시골에서 이사 온 백인 여자, 꿈을 안고 이사 온 백인 여자 그런 캐릭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한데 꿈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차 중에 보면 스코다가 꽤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좀 돈 벌어서 펜시한 차를 산다 그러면은 폭스바겐 같은 거, 비틀 같은 걸로 넘어가는 거고, 뭐 아주 못 사는 상태니까 접시 닦기 하고 그럴 때 보면은 스코다 몰고 다니고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랬군요. 거기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대학생들이 이쪽에 운동하는 대학생들이 하던 얘기 중에 야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살기 더 좋아. 북한 가면 집도 다 주거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80년대죠. 예, 80년대, 90년대 저 국악번이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다 주긴 주는데 집이 존나 구려. 수압도 낮고 뭐 화장실 맨날 막히고 막 그런 점이죠. 뭐 이제 몇풍 쑥쑥 들어오고. 그러니까 너는 이 정도 필요하니까 그냥 이거 써. 이게 고칠 수가 없는 거죠. 더 나는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공산당이 혼내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도 그 이제 개념으로 하면 이제 1대 99 상황이 됐을 때 아니면 뭐 0.1대 99.9 그래서 실질적인 유의미한 생산은 그 소수가 다 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완벽하게 기계화 됐을 때 얘기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사람들이 모든 재산 아니면은 이제 재화들을 모두 똑같은 거를 공유하는 세상이 되는데 과연 이제 그렇게 될까? 아니 뭐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는데 적어도 지금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예. 정말 SF에 가까운 이야기라 가지고. 예, 일단 넘어가시고 다음 분으로 좀 가시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망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70년대 이후에 금융화가 진행해서 금융 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결과다. 오늘 이게 말씀하시죠. 오늘날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초기의 모험적 혁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본 대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기본 시리즈. 요 얘기를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의 혁신에 대해 갖고 제가 이거는 좀 깊이 있게 연구해왔던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 미국이 60년 정말 예. 혁신을 지금 잃어버렸습니까? 아주 지금 가장 혁신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70년대 들어갔고 미국이 혁신을 잃어버렸어요. 그 경쟁력을 아주 상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미국이 유럽에 비해 가지고 생산성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술도 마찬가지고 아주 앞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유럽은 이제 전쟁의 피해를 받았지만 미국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그 격차가 계속 60년대, 70년대 좁혀지면서 미국이 상당히 위기에 처했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그때 사회주의화로 가서 그래요. 왜 혁신이 없었냐면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소득세율이 70%, 80% 막 이랬거든요. 네. 그 내가 이제 기업을 운영해서 크게 해가지고 돈을 크게 벌었는데 벌어봐야 나라에서 소득세를 70%를 갖고 가고 내한테는 30%밖에 안 떨어지는데 어느 미친놈이 그걸 열심히 일해갖고 기업을 키우겠습니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미국이 점점 쇠락되고 있을 때 미국이 내려가서는 안 된다. 이 기업가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된다. 미국의 이 프론티어 정신을 다시 살려야 된다 하고 나온 사람이 바로 레이건이에요. 그게 레이건 혁명이거든요. 레이건이 감세를 한 게 그런 맥락이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최고 소득세 70% 갖고 부자들이 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래 갖고 뭐 나라가 되겠냐 해서 이제 그때 나온 게 뭐 제이커브 효과라든지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세율을 깎아주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더 열심히 일하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80년대 레이건이 들어서면서 미국이 혁신의 혁신 동력을 다시 이제 돌리기 시작했고 그 혜택을 본 게 빌 클린턴이에요. 1992년에 민주당 대통령 된 거. 그 이후에 1990년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나서 이제 미국 경제가 한번 가라앉기 전까지 거의 한 20년 동안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좋았고 그때 모든 혁신들이 거의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거를 이제
저거라고 하죠.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왜 하여튼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택도 없는 얘기예요. 뭐 이제 미국 얘기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좀 덧붙여보자면은 미국 자동차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자동차는 어땠냐면은 기술적인 발전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그 미국인들 취향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큰 실내 그러니까 내부 공간에다가 큰 엔진을 얹어가지고 쉽게 힘을 뽑아내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다고요. 그냥 이제 편하게 직시 미국은 길이 쭉쭉 뻗어 있으니까 네네. 장거리로 먼 이제 직선 거리를 쭉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만 만들었는데 70년대 들어서 오일 쇼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연비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고 효율적인 고성능 차량이 이제 국제적인 그 주류가 되니까 미국 차들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80년대 같은 경우는 미국 차들은 거기다 이제 일본 고성능 차들이 넘어오니까 완전히 미국이 먹혀가지고 디트로이트가 몰락한 것도 그것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고 그냥 뒤집어 판가리를 몇 번씩 해가지고 지금 와서는 미국 차도 이제 뭐 유럽 차랑 그렇게 큰 구분점이 없을 정도로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이제 여전히 아이덴티티가 있지만은 어떤 이제 옛날 같은 그런 미국 차만 딱 나오는 그런 이제 무식한 이미지. 뚜렷한 그런 구별점 많이 사라진 상태죠. 그 애플이 창업한 게 아마 1982년인가 뭐 이때쯤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애플이 그 레이건 시대에 창업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즈음에 보면 IT 기업들 이제 초창기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빌 게이츠도 그렇고 다 그때 사람들이죠. 무슨 막쌩 구라 쳐가면서 되게 당돌하게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성공했거든요. 그 레이건이 자기 그 대통령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게 뭐냐면은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트럼프가 벤치마킹 한 거네요. 트럼프가 이제 거기서 Let'만 딱 빼고 네. 그 저기 Make America, MGGA가 된 거군요. Make America great again으로 이제 약간 표절했죠. 네. 그 좀 느낌이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좀 트럼프하고 그 레이건하고 조금 등치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좌파 쪽 사람들이 레이건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네. 이 악의 화신처럼 생각하거든요. 네. 그 이제 트럼프도 그 같은 맥락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생각하는 게. 좀 악마되어 있는 게 좀 그런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레이건이 뭐 신자유주의를 몰고 왔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아니 뭐 레이건이 이제 그 좌파적 사상을 이제 강력하게 공격을 해서 이제 뭐 그런 거고, 뭐 트럼프도 사실 그런 건 좀 레이건 이후로 미국 공화당 대통령 중에 미국 좌파가 악마적으로 생각 안 하는 그렇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뭐 부시 부자도 그렇고 다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그 레이건에 대해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런 좀 얘기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이제 레이건에 대해 가지고 조금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인기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 레이건이 재선할 때 그때 530대 10몇으로 이겼어요. 완전 압도적이었네요. 예. 그게 아마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가장 큰 표차가 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지간해서 안 깨질 것 같은데요. 딱 2개 이겼어요. 그때 이제 붙었던 상대방이. 예. 그러네요. 그 여전히 뭐 레이건 아주 인기 있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아무튼 이제 이재명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 아무튼 이제 뭐 그러면서 스타트업들이 이제 미국 돈을 못 얻어서 지금 혁신이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청년이 미래니까 청년들한테 이제 뭐 기본으로 잘 보장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생구라예요.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이 그 모험적 혁신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 갖고 미국만큼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예. 김지표 의원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델 삼아 가지고 우리도 은행이 대출 대신에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이제 우리도 많이 좀 본따 갖고 뭐 저기 모태 펀드라든지 뭐 벤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소득 공제라든지 뭐 혜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제 그 벤처 쪽에 창업이 많이 늘고 네.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을 사실 본떠서 한 건데 얘는 지금 하나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한 거예요. 지금. 저도 이거 읽으면서 전에 그 대선 때 이재명이 그 저기 웬 청년 앉혀놓고 독일에는 대기업이 없다 그 소리 한 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말도 아니고 페이스북에 글 쓴 건데 이렇게 막 갖다 붙여놓으면 나중에 왜 감당하려고 이렇게 쓰나 몰라.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소개시켜드릴 기사도 또 페이스북 기사인데 이것도 이제 지난주에 좀 말이 많았죠. 예.
이재명 늘어나는 코로나 장발장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린다. 19일 경향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요 코로나 장발장 이건 거의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들은 다 다뤘을 거예요 아마. 뭐 내용은 뭐냐면은 그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 자락을 깔기는 올 1분기 생계형 범죄가 작년 대비 5% 늘었다. 그리고 재산 범죄 이제 고령층의 재산 범죄가 각각 11%씩 증가했다.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도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배가 고파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막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가가 사회가 할 일. 뭐 이건 맞는 말이긴 하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공직자들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으니 집단지성의 발동을 요청드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경기도에서 뭐 대책이라고 얘기한 게 그러니까 동네 푸드마켓에 장발장 코너를 만들어서 필요한 최소 물품들을 무상으로 공급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이제 기대에 쏟아졌죠. 가장 이제 공통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공통적으로 이제 말씀들 하시는 게 가난 전시하는 것밖에 더 되냐. 그렇죠, 그렇죠. 네. 애초에 기본소득론 이야기 나올 때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초에 기본소득론 이야기 나올 때 많이 또 거론했던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초수급 같은 걸 만약에 구청이나 동사무소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은 절차도 복잡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지만은 무엇보다도 제일 그런 게 신청자 당사자가 자괴감을 느낀다 이거야. 네네.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구청 가서 한 것도 자괴감 느낄 것 같으면은 이거 푸드마켓 가서 사람들 다 있는데 막 먹으라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 가서 그럼 이거는 얼마나 자괴감 느낄 거야 대체. 안 그러면은 기본소득처럼 그냥 누구나 가져갈 수 있게 놔두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거죠. 우리 여기 앞에 그 저기 사당역에 있는 그거 저 경기도 환승센터 라운지. 예, 라운지 오늘 오다가 내가 봤거든요. 그 보니까 예 도심 속에 뭐 그 오아시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오아시스 지금 거기 이제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 그 방역 조치 올라가지고 안 들어가야지. 그런데 들어가면 어떡해? 예, 그 정치 행정이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만 알리고. 아니까 뭐 지난주였나 그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무슨 그 동성애자들 위한답시고 공무원들 동성애자를 일정 비율로 뽑을 30%. 거다. 네, 30% 뽑을 거다. 그 얘기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때도 그 동성애자들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동성애자들을 30% 뽑으려면 그 양반들이 다 커밍아웃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보면 그 이재명이 쓰는 수법이 보면 그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쓰는 수법하고 이명박이 쓰는 수법하고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이명박이 어떤 식이었냐면 거짓말을 태연하게 막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한데 거짓말인가 싶어갖고 막 이게 팩트 체크를 한다고 막 찾잖아요. 찾아보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거짓말인데 얘기하려 하는데 벌써 다른 또 거짓말을 해. 거짓말하고 자꾸 거짓말을 무한정으로 계속 연달아 하면서 이제 거짓말로 덮는. 아니 근데 이거는 거짓말은 아니고 그냥 얼차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명박은 그러한 이슈를 엄청 많이 쏟아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일일이 다 대응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양으로 승부 보는. 그러니까 이재명도 막 이 말 저말 막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하면은 그 사이에 걔는 또 다른 것도 써놓고 이거 좀 이상하네 하면 또 다른 거 써놓고 이러니까. 그때 민주당 의석수도 적어가지고 막 국회에서는 뭐 밀어붙여버리고 18대 국회에서 참 힘들었죠 그때.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보면 좀 드러나는 문제가 얘는 이재명은 뭔가 이렇게 그 제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뭐 다른 대안이랍시고 얼쳐없는 걸 자꾸 던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문제를 고치려고 하기보다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는데 더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기존에 있던 제도를 보완해가지고 더 이렇게 더 확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별로 눈에 띄지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슈를 던지는 것 같은데 참 얄팍합니다. 생각 좀 하고 가십시오 하더라도 장발장 코너가 뭐야 대체. 이게 조선일보에서 매우 찰지게 깠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네티즌들의 그 반응들을 모아가지고 굳이 이제 조선일보 기사라서 제가 안 봤습니다. 예. 저도 그거 참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 장발장 이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막 이슈화 돼 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걸로 몰고 가갖고 그거는 또 이제 묻혀버리게 잊혀져버리게 워낙 그런 거가 계속 나오니까 시리즈로. 어쨌든 그 조선일보 기사 말로는 이런
그 힘든 사람들을 위한 예, 정책이 장치들이 이미 있어요. 운영되고 이미 있는 운영되고 건데. 있어요. 예, 그 예. 저기 뭐 그 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 여러 가지로 이렇게 뭐 도시락 갖다 주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들 중에 아니면 관에서는 뭐 이미 그러니까 생활 보장제 그러니까 기초수급에 관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진정성이라고는 예, 너무 얄팍하죠. 진정성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거죠, 사람이. 그다음에 이제 다음 기사는 소개시켜드릴게 이제 18일 경일일보 기사인데 20% 안 되는 감액률 카드형 경기 지역 화폐 내년엔 안 긁힐라라는 기사인데 이거 이제 기사 제목을 해서 지역 화폐라고 읽었습니다. 네네. 네. 이해합니다. 제목부터 해서 저도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지역 상품권 지금 이제 가맹점 중에 이게 가맹점이 다시 등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전산은 뭐 등록을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맹점 가맹점 등록을. 등록해야죠. 네. 예, 근데 예. 이제 가맹점 중에 실제로 등록한 게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말이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등록을 안 하면 내년에는 그 카드 긁어도 안 긁힌다고 네. 지역 상품권 카드 긁어도 안 긁힌다고 이걸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이제 이걸 문제를 했군요. 지적을 예. 했는데 뭐 이제 도청에서 이야기한 바로는 뭐 그냥 이제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 같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점주들이 잘 몰라가지고 지금 등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나아이의 이제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쪽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코나아이 능력 부족 아니냐. 회사도 후덜후덜한 것 같은데 이거 좀 가맹점 등록도 제대로 처리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코나이 안정성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홍보 부족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점주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걸.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여기에 덧붙여가지고 이제 이재명 트윗 두 개를 소개시켜드리면은 네. 20일 날 올라온 트윗인데 더 많은 소비지원금 5만 원 혜택 드리고자 신규 정책을 시행합니다. 지역화폐에 가입해 새로 가입해 20만 원 이상 충전하면 그 즉시 5만 원을 드립니다. 지역화폐 쓰면 쓸수록 소상공인도 살고 나라 경제도 삽니다라고 이제 20일 날 이재명이 트윗을 올렸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그 인센티브가 지금 다 소진이 안 됐다고 그랬지 네네. 않습니까? 아직 남아 있죠. 그래서 그거 이제 소진시키려고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20만 원 충전하면 바로 5만 원 준대요. 5만 원 25% 아니야? 20만 원에. 그다음에 이제 21일 날 또 올라온 트윗 보면은 이것도 좀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정말 예. 찐이죠, 찐. 예. 경기 지역 화폐 덕에 작은아마 적금을 시작했다는 이런 분도 계십니다. 살림에도 도움되고 이웃 소상공인에도 도움되고 나라 경제에도 도움되는 지역 화폐 많이 이용해 주세요라고 올렸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뭐냐면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얘는 이제 그 식당 주인이 지역 상품권 충전해서 쓰다 보니까 카드 값이 남아가지고 매달 20만 원씩 적금하게 됐다. 뭐 그런 트윗을 이재명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거 이제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애초에 지역 상품권 타령할 때 이 시장에 돈이 안 풀려가지고 돈 풀리게 하려고 한다는 건데 이거 쓰면서 20만 원 남아가지고 적금했다는 거 이게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20만 원까지 다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 이익을 봐서 지금 20만 원씩 적금을 본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지역 상품권을 써가지고 이익을 본다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말고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인센티브가 지역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지원금을 때려 박아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예. 이거 언제까지 하려고 언제까지 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면 그다음에 이익 본 사람은 한 명이잖아. 지금 이 트윗 올린 사람 한 명이잖아. 네. 전체적인 분석 결과 별 유효하지 못하다, 장기 지속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거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다 싹 다 무시하고 개인 한 명이 그냥 고맙습니다 한다고 이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기정님이 자주 말씀하시던 증거가 여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죠.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좋다고 갖다 써놓고 이거 트윗 아직도 안 지웠나요? 있을 겁니다. 네. 야. 이걸 왜 지어요? 이거 되게 자랑스러운 건데. 이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매주 해 진짜. 아유. 이거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거. 아브이지트 그 얘기는 지웠나 안 지웠나 모르겠다. 아브이지트 교수 그것도 지워야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다음 전해드릴 그 뉴스는 이거는 이제
그 밴드 채팅방에서 정치자 한 분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그런가 하고 찾아보니까 기사가 있길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9월 11일자 기사인데 좀 짓돔된 기사인데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이건 이제 무슨 신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서 쓴 기사인데 경기도 기본소득 뮤지컬 날개 11월 개막 기본소득 가치 확산 기대 기본소득 뮤지컬이 있었다는 거 기자님 아셨습니까?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아셨냐고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들어보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저도 처음이죠. 진짜 경악스럽습니다, 진짜. 이게 이제 그 여름에 이제 기본소득 박람회 했지 않습니까? 온라인으로 네네. 거기서 이제 첫 초연을 했고 마지막 날에 그리고 이제 지금 26일, 27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홀에서 개막을 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경제과학진흥원이라니. 11월 26일이면 내일 아닌가요? 이번 주 주말이죠. 난 내일이네요. 아니요. 땡기네. 한번 가서 한번 보고 싶네 이거 도대체. 코로나 없습니다. 아니 기본소득에 과학이 어딨다고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뮤지컬을 왜? 참. 이건 진짜 별 진짜 아유, 정말. 북한도 아니고 뭐 이건 언제적 프로파간다라고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참. 옛날에 이런 거 뭐 이명박근혜 시절에 이런 식으로 뭘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저기 참여정부 때 노통 까든 그 하늘아당 새끼들 환생경제? 말고 환생경제 말고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또 있었어요? 이제 이재명 나중에 대통령 되면은 그 애들이 이제 기본소득 포스터 그리기 대회, 네,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기본소득 글짓기 대회 표,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표 만들기 표 대회. 공모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아우 짜증나 생각만 해도. 제가 포스터 그리기, 표 뭐 하기, 글짓기 하기 하나같이 다 짜증났었거든요. 저는 글짓기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전두환한테 저기 최우수상도 전국 최우수상도 받아봤습니다. 그 집에 상장이 있었거든요. 대통령 전두환 해가지고 어디 갔나 몰라. 대통령상을 받다니. 어이가 없어서 아, 진짜 어이가 없죠, 진짜. 말문이 막혀진 것 같은데. 진짜 순간 방송까지 막혀버렸네. 예.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기사 소개가 아니라 최근에 여론탄압 경향에 관해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요 근래 이제 SNS 주로 트윗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다음에 댓글창에 이제 이재명 비판적인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그렇게 막 농도가 센, 그 수위가 센 그런 댓글이 아니었는데 정지를 먹거나 아니면 영구 정지당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댓글이 삭제되거나 네. 이제 계정이 영구 정지되는 네. 일까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다음 자체적으로 조치를 취한 건지 아니면은 이재명 지지자들이 때로 몰려가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둥이라는 단어가 네. 예, 댓글 삭제 당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 키워드로. 예. 그 이재명 지사 관련된 기사에 주둥이가 등장하면은 정지를 먹인다고 댓글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고 네. 뭐 다른 기사 전혀 상관없는 이재명 지사와 관계없는 이제 기사에서 이제 주둥이를 언급해봤는데 그런 댓글들은 멀쩡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는 이제 한 사람 개인의 경험이니까 얼마나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경험을 토대로 추측을 해보자면 신고에 의했을 가능성이 좀 더 크겠네요. 그러면. 네, 좀 그럴 가능성이 크죠. 다음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기보다. 네. 아니 신고를 한다고 해도 그 신고 들어온 걸 받아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거는 다음이니까. 그렇죠. 다음이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신고한 사람도 그 불완한 목적을 갖고 이게 신고했다면 그거 자체도 문제지만 그거를 이제 뭐 최종 결정하는 거 불락하고 하는 거는 다음에서 하는 거니까 다음 자체에 문제가 있는 뭐 거죠. 신고 횟수에 의한 좀 기계적인 일단 조치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댓글 삭제된 사용자가 그러니까 신고가 누적돼서 신고 횟수가 많다고 해서 삭제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거 자체가 큰 문제예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어떤 지지자들, 이 정치적인 이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저 반대쪽 집단의 주장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신고를 누적해 갖고 놓으면은 이게 자동으로 차단되게 이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럼 모여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다가 보면은 네네. 개인들이 아니고 옛날에 국정원 이런 데서 조직을 써갖고 뭐 국정원 아니라도 국정원 하부 기관에 돈을 준다든지 해갖고 조직을 만들어갖고 그런 식으로 신고를 쭉 넣으면 그러면 다 삭게 되고 그 반대 의견은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 이제 요즘 이제 좀 트렌드가 이제 일단은 먼저 가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은 그때 이제 좀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이 아마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스크린을 다시 벗긴다던가. 그럼 그 구조 자체는 아주 네.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사상과 표현의 자유인데 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거니까 그거 검열하려면은 법률적인 어떤 그 법률에 의해서만 이제 검열할 수 있는 건데 이거 그러고 보니까 그 자체적으로 그 규정을 만들어 갖고 함부로 검열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민주주의 원칙에 그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거 비용이 좀 들어서 그렇지 이 정지되신 분들 소송 걸어도 될 것 같긴 해요. 예. 좀 어이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 예. 이런 식의 일련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그 코로나19 가짜뉴스 대책단 걔네들이 하는 그 행보랑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보면 벌금 먹이 그 가짜뉴스 대책단에서 했던 일이 보면은 그 전에 듣기로는 벌금 먹이기도 힘든 수준의 글들이 많은데 그렇죠. 건수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마구잡이로 그냥 신원만 파악되면은 다 이제 일단 걸고 넘어지는 식으로 이제 겁주려고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봤자 이게 어차피 경찰에서도 좀 보고 조사할 거리 건수 안 되면 돌려보내잖아요. 아니면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이거 약식 기소거리도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각하시켜버리잖아.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면은 실질적으로 그 걸고 넘어진 효과가 안 나올 테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댓글을 막아버리려고 약간 방법론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추측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요 일련의 흐름들에 원래 좀 맥이 닿아 있는 그 이슈라고 보였던 게 남양주시에 대한 지금 감사건 이겁니다. 이게 이제 16일부터 3주간 조사관 5명을 또 투입했다고 하는데 남양주에 대한 감사가 올해 들어서 9건이었나 뭐 그렇다고 하죠. 7개월에 네. 걸쳐서 9번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매달 계속 감사가 나온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나온 이 감사건에 대해서 좀 골 때리는 게 뭐 5건인가 이제 여러 가지 별건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보면은 전임 홍보기획관 A 씨가 근무할 당시 언론 보도 자료 제공 내역과 배포 경위, 직원들이 특정 기사의 도지사를 비난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 등도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 시청 직원들이 이재명 욕한 댓글 달았는데 그걸 조사한다고 하는데 검찰로 치면은 별건 수사 같은 거네요. 원래 최근 이제 감사 같은 경우는 무슨 채용에 관련된 비위 행위가 있었나 이제 이거를 감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메이저 그 채용 비위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무슨 공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몇 개가 있어요 보면 건수들이. 네. 근데 뭐 그런 것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자기 욕한 댓글 달았나 하던데 그거 지금 그것까지 지금 파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양주에서. 이게 왜 시작되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야기 할 겁니다. 예. 뒤에 좀 이따 할 거고. 예. 그래서 참 보면은 자기는 정부 관 이야기 맨날 하면서 무슨 도청 직원들도 자기가 이재명 도지사 마음에 안 들면 욕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조사를 하고 앉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양주 공무원 노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지금 감사 들은 것 중에 보면 남양주 도시공사에 관한 감사도 들어왔는데 이게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도청에는. 근데 자료 요구하면서 이제 막 갑질하고 있고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반발을 했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경기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데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어요. 남양주시청에서. 네네. 상급 기관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지자체의 소송 계획을 감시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맞다. 소송 계획에 대한 무슨 문건도 내놓으라 그랬죠. 지금 경기도청에 대해서 이제 권한쟁의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건 그 자료도 다 갖고 와버려 이래버리니까 감사라고 들어와가지고 이건 말이 감사지 실제로는 감사도 아닌 거고. 명백한 권한 남용이죠. 권한 남용이 내로남불이죠. 이건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제 이게 왜 일어났냐라고 이제
기사에 이게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최초로 시발된 게 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지방비 분담 문제 때부터 경기도청이랑 마찰이 있을 때 남양주랑 이게 더 먼저였군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재명 탄원서 쓸 때 남양주랑 세 개 지자체가 탄원서에 이제 서명을 안 해줬대요. 네. 그때 이제 좀 확 불거지기 시작해가지고 다 하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재난지원금 남양주는 현금으로 지급해가지고 경기도 지원금을 못 받았죠. 72억 원.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계곡 정비 사업도 이제 남양주 시장이 자기가 먼저 했다고 남양주 체험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재명 눈밖에 난 걸로 아니냐라고 이제 추측들을 많이 하죠.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할 때 그때 상품권으로 나눠줘라 이렇게 해갖고 다른 시에서는 다 상품권 나눠줬는데 남양주 시장은 현금으로 준 거 아닙니까? 여기서 틀어진 수원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지금 이런 일련의 감사라는 명목으로 괴롭히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모양새는 그렇죠. 근데 이제 갈등은 이전부터 쌓여왔던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전에도 있었다는 네. 거지. 근데 이제 시점으로 따지면은 이 재난지원금 관련된 게 결정타죠. 그러니까 이게 독재예요. 이게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요. 도지사가 시를 감사할 수 있는 건 있는데 그거는 감사를 해야 될 뭔가 특별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뭔가 비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에 맞춰서 절차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감사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너는 미우니까 내가 너를 계속해서 감사해서 괴롭혀 줄게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이게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권력의 사유화죠. 예, 권력이 사유화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는 지금 올해 10월 19일자 기사에 나오면 이재명은 내년부터 국감 안 받을까 생각 중이다. 국감 걸까 생각 중이다. 그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정말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죠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일련의 이제 기사들을 보고 문득 든 생각이 지난주에 이제 미국 대선 이야기하면서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과연 어떤가 싶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시오패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게 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나무위키를 보고 좀 참조를 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반사회적 성격 장애,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성격 장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소시오패스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식적인 의학 용어가 아닌 게 여기서 제시하는 어떤 소시오패스들의 특장점 같은 게 이게 어떻게 말하면은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돼요. 누구한테든 간에. 저한테도 소시오패스적 기질,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소시오패스적 기질이 있다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 분야에 있어서 뭐 편집증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랑 비슷한 거군요. 그렇죠. 뭐 이제 가령 지금 말씀드린 소시오패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과거에 학대당한 경험이나 트라우마 같은 거를 건드리면은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소시오패스가 아니라도 일반인이나 해도 뭐 트라우마 건드리면 화내는 사람들은 화를 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건 좀 딱 완벽하게 이렇게 딱 규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네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염두에 주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렇죠. 이제 사이코패스는 그 감정을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정의 내리기를 감정을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미발달한 상태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뇌 자체가 다르다고 일반인들이랑 그렇게 얘기하는데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그런 케이스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기질적인 면에서 좀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일반인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긴 있고, 그러니까 그쪽이 완전히 결여된 건 아니지만 좀 부족할 수는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소시오패스도 유전적인 면도 작용하지 않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이코패스는 불쾌감 정도밖에 느끼지 못하는데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보다 충동적이며 약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노의 감정 근데 이제
감정이 이렇게 약간 느끼는 정도 수준인데 반해서 분노라는 감정은 굉장히 격정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소시오패스적인 이런 게 이제 선천적인 거이지 않나 이제 그런 아니 말씀하셨는데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뭐 예 마찬가지로 그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심리학을 제가 부전공을 했거든요. 네네. 그 심리학 수업 시간에 이제 성격 심리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격 같은 게 이게 그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뇌에서 이제 그 이 분비되는 뭐 그 호르몬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선천적으로 성격 같은 것들이 타고나는 그런 성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보면은 이제 네 성격 왜 그 모양의 성격 좀 바꿔 고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절대 해서는 안 될 얘기다. 안 고쳐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라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네 성격대로 네 성격에 맞는 일을 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성격에 맞는 뭔가를 찾아가지고 하는 게 맞지 성격을 바꿔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생각나서 잠깐 예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사실 성격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어느 쪽 말도 저는 이렇게 딱 들어간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타고나는 것도 있고 뭐 후천적인 것도 있고 한데 그게 어디가 더 비중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심리학 쪽에서 이제 그 계속 논쟁이 성격이 그 환경이나 그 주변 환경이라든지 자기가 이제 쭉 살아오는 뭐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느냐에 대해 갖고 논쟁이 많았는데 그걸 관련해서 심리학 쪽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거는 환경보다는 타고난 게 더 크다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많이 난다는 거죠. 그거 근데 90년대 이야기 아닙니까? 기존 대학 다닐 때 그렇죠. 배웠던 예, 거는 그렇죠. 예, 뇌과학도 그렇죠. 계속 업데이트돼가지고 예, 요즘 더 그렇죠. 어떻게 나올 줄 모릅니다. 예, 그렇죠. 다 현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소시오패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전부가 소시오패스는 아니지만은 소시오패스는 일반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와 비슷한 그런 기질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이렇게 영화에서 묘사되는 거 보면 연쇄살인마 연쇄살인마로 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일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가 오히려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소시오패스는 충동적 강력 범죄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 트라우마 건드려가지고 갑자기 확 터지는 바람에 네. 연애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감정 없이 사랑하는 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애가 가능은 한데 이쪽 사람들은 헤어졌을 때 타격이 없다고 해요. 자기가 차에도 타격이 없고 자기가 차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고 다만 근데 이제 차이는데 차일 때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건드려지면은 그때는 이게 이제 뭐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감정 결여로 지루함을 항상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항상 목말라 있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시오패스의 프로파일링인데 이재명에 대입시켜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제일 와닿은 거 두 가지가 이제 분노 폭발이랑 그다음에 항상 지루해서 새로운 곳을 찾아 헤맨다. 그래요, 맞아요. 맨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어제 한 얘기 뒤졌고 막 왜 그렇게 여기저기 좀 진짜 참견하는 데는 많은지 산만하잖아요. 예. 뭐 건수만 있으면 다 얘기하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얘기한 것도 되게 긴데 그거 3분의 1밖에 안 된다며요. 네. 지난주 얘기한 거. 이거의 3배 되는 양도 제가 100% 다 잡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제 눈에 띄는 이재명 기타만 계속 잡아가지고 모아놓은 게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거니까. 징하다 진짜. 저거 대통령 되면 진짜 아휴. 이 트라우마나 민감한 점을 건드렸을 때 분노가 폭발한다.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인터뷰 도지사 당선자로서 인터뷰. 예, 맞아요. 예. MBC하고 그 인터뷰했던 그거 당선됐을 때. 예. 커트했을 때. 그때는 진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 친민주당 성향의 이제 친한 형이랑 그 방송을 같이 봤거든요. 그날 이제 선거 끝나고 모여가지고 술 먹고 한다고. 근데 둘 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이재명 까는 소리를 했는데 별로 이제 안 먹혔는데 그 장면이 났을 땐 다들 할 말을 잃어가지고 누구도 실드를 못 치잖아 사실 그 상황. 우리나라 정치사의 초유의 일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마저도 무슨 언론에 대해서 할 말을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으니 뭐 별게 다 사이다죠. 우리 박성재 MBC 사장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 그때는 사장이 아니었잖아. 그때는 그때 사장 아니었죠. 보도본부장이었죠. 네, 보도본부장이었죠. 송구수를 했겠죠. 도지사님 잘 모셔야 되는데 신비가 불편하게 이 밑에 인간들이 주제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그 신비 불편한 질문을 하고 말이야. 맞네, 그렇겠네. 네. 불러서 아마 조인트까지 안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파일링이 비춰보면은 이명박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재명은 소시오패스적인 면이 좀 강해 보이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충동적인 분노 폭발. 이명박도 충동적인 분노 폭발을 일으킨 적은 없잖아요. 걔는 잘 숨기죠. 대체로 자기 본성을. 잘 숨겨서 사람들 속여 먹는데 성공했고 대통령까지 간 케이스인데 이재명은 그 점에서는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인간관계라는 게 결국은 철저하게 이해관계에만 집중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맺고 끊는 게 되게 이제 거리낌이 없고 뭐 연애관계도 이제 그러니까 결국 뭐 육체적인 관계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이득만을 보고 이제 누군가를 취한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그 지난주 아니고 며칠 전인 것 같은데 네. 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고 예. 새로 만들어졌죠. 네네. 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이죠. 예, 여기 이제 홍영표도 들어가고 전해철도 들어가고 뭐 쭉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개파적으로 보면은 뭐 친노 친문 이런 형태로 지금 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이제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이낙연 이제 두 사람의 대선 주자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부산 지역을 그 근거지로 하는 이제 노무현 재단 뭐 이런 쪽 관련된 뭐 이해찬이라든지 뭐 김경수라든지 이런 쪽 라인 쪽에서는 둘 다 좀 탐탁치 않아 하는, 둘 다 마음에 좀 안 들어 하는. 왜냐하면은 이낙연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호남권 인사들을 주로 중용할 거니까 자기들의 자리가 없고, 이재명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좀 이렇게 그 같이 이렇게 좀 동고동락 해온 이런 또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둘 다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 제3의 대통령 후보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해 갖고 제가 얘기를 계속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시민 얘기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 얘기는 뭐 김경수를 좀 생각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경수는 지금 힘들어졌고 그다음에 유시민은 그 홍영표가 어제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유시민은 좀 잊자, 이제 그만 좀 포기하자 하는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뭐 유시민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유시민을 배제하고 뭐 제3, 제4의 인물을 우리가 찾으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그래서 결국은 이쪽에서도 하나 좀 후보가 나오지 않을까. 나오잖아요. 지금 김두관. 뭐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두관. 예, 그것 때문에 그 양정철 씨가 이제 움직이는데? 황희 의원한테 이렇게 전화도 했다고. 예. 예, 이거 그러니까 양정철 씨는 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황희 의원을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뭐 두고 봐야죠. 예. 저는 이 민주주의 4.0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계승해야 될 거는 노무현, 문재인 정신이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이제 오랜 시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해온 이런 세력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지금 그런 이제 친분이나 자리나 이런 거 같은 그런 세력으로 묶인 일종의 집단이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으려는 생각은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건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차근차근 두고 보시죠. 예. 저도 그래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아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심포지엄 처음 열었는데 거기 그 이원재 랩 2050 이원재 나왔어요? 이원재 대표가 나왔어요. 발제를 무슨 주제 발제를 하러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다들. 두고 볼 일입니다. 갑자기 이게 왜 주간 이재명이 쑥 들어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간 이재명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 우리가 어떻게든 발목을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련된 얘기죠.
대통령 후보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민주당에서 김두관 나와도 뭐 별로. 저거 없어도 아마 김두관은 나올 인물을 거예요. 찾으려고 하겠죠. 김두관 말고 뭐 누구든지. 네. 인물 있어야지 찾죠. 그러니까 뭐 찾는다고 그게 뭐 쉽게 그러니까- 나와집니까? 그러니까 여기 민주주의 4.0에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쪽에서 자꾸 인물을 찾고 있는데 인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시대 정신하고 자기가 코드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부터 자기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친분 있고 우리 나름대로는 얘가 좀 그 뭐 능력 있고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으로 해갖고 거기서 누구 하나 잡아서 네가 한번 해볼래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인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뭐고 지금의 시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코드를 맞추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대선 주자가 떠오르게 된다고요. 네. 뭐 정치의 본질이죠. 예. 정치의 본질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요. 하여튼 뭐 저기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얼굴에 먹칠한 일 없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주간 이재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